능력 강화에 대한 규제라. 능력 강화에 대한 규제라. 정신과 육체를 바꾸는 힘을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선 능력 강화 기술의 규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높이거나 노화를 늦추는 약 또는 그런 유전자 재료가 현재 반드시 불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규제의 탓에 의사나 소비자들은 그런 기술의 연장성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에서는 약품, 유전자 치료 기술, 의료기기들은 FDA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유전자 치료나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약품과 같은 규제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화학물질 분석, 세포 배양, 동물 실험 등의 앞장 임상 전 시험이다. 이 단계에서는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 단계가 성공적이면 연구용 신약으로 임상 시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FDA가 동물 실험 등 각종 실험에 의해서 안정성과 약효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IND로 승인해준다. 이로써 처음 임상 시험 단계로 접어든다. 임상 시험에는 세 단계가 있다. 1단계 연구나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어떤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량을 투여한다. 2단계 연구에서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약이 목표한 질병 또는 병세를 치료하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보통 수백 명의 환자에게 투여하고 안전성을 계속 점검하면서 역의 효과를 지켜본다. 3단계에서는 더 많은 환자의 수명에 이르는 대상으로서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서 효과와 안정성을 조사한다. 이와 같은 시험은 단계별로 적어도 3차례 이상을 실시한다. 한 번 할 때마다 결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전체 과정을 마무리 짓는 데는 최소 4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 때로는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간 사용해도 환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신약 승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FDA가 NAD를 승인하면 특정한 질환이나 증상의 치료용으로 시판이 된다. 일단 약이 출시되면 의사들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법, 즉 적응의 사용으로 처방할 수 있다. 여기에도 규제가 있긴 하지만 의료활동 범주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막연한 수준에 불과하다. FDA는 의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에 대해서 의사는 자기가 재량으로 관련 증상에 처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 치료로 승인된 약이 건강한 젊은이들의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 시험을 앞두고 밤샘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줄 수도 있다. 결정권은 의사에게 있다. 다만 중요한 예외로서 마약이나 각성제 같은 규제 약물의 처방은 마약 단속국의 감시 대상이 된다. 의사가 적용 및 적용 외의 사용을 처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유인 반면에 제약회사들은 광고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FDA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회사들이 명백한 허가 없이 의사들이나 환자들에게 적용의 사용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약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승인이 된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신체 기능 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것을 약의 복용 설명서에 기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FDA의 원칙들이 영양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영양보조식품은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타민 병의 포장에는 암의 발병률을 낮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 과학적 증거도 없어도 사실상 같은 표현이나 할 수 있다. 아무런 시험을 거치지 않은 허브 제품이 당신의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는 문구를 포장에 버젓이 쓰고 있다. 반면에 어떤 약품에서 기억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해도 라벨에 이것을 표시할 수가 없다. 기능 강화제로서 약품에 대한 FDA의 인식 부족은 두 가지 결과를 내놓는다. 첫째는 제약사들이 약이나 유전자 치료법으로 사람의 신체 기능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FDA의 규제가 그 의혹을 꺾어버린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제약사는 그런 연법으로 시판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회사할 전망이 없는 돈을 굳이 연구에 쏟아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을 것이다. 자, 내려가면서 않을 것이다. 둘째, 약이나 유전자 치료법이 승인 전에 요구되는 안정성 시험들은 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그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은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육 위축증을 위한 유전자 치료 기술은 근력을 늘리려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시험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기능 강화제로서 약품에 대한 FDA의 인식 부족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제약사들이 약이나 유전자 치료법으로 사람의 신체 기능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FDA의 규제가 그 의혹을 꺾어버린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사는 그런 용법을 시판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회사할 전망이 없는 돈을 굳이 연구에 쏟아부으려 하지. 둘째는 약이나 유전자 치료법이 승인 전에 요구되는 안전성 시험들을 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규정 방침에 전적으로 본다면 기능 강화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는 약이나 치료법에 관한 소비자나 의사 모두 그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차단당하는 셈이다. 이런 규제 모델은 다음의 둘 중 하나만 간단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 우선 FDA를 비롯해서 각국 유사 기관들이 치료 목적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기능 강화를 위한 용법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에게 신청을 받아야 한다. 기능 강화용으로 조사를 받는 약품은 대개 의료 용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능 강화용 약으로 규제기관에 신청이 들어갈 경우 시험 및 승인 과정은 현재 치료 목적의 용법에 관해서 시행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이 다만 질병이 아니므로 건강한 사람은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높인다고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FDA 승인 자체를 아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의사는 어떤 약들이 인간의 기능을 진짜 높여주는지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FDA가 기능 강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간을 내주지 않은 약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의사는 어떤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떤 약이 효과 부족으로 FDA의 퇴짜를 맞았는지 알 수가 있다. 물론 이미 기능 강화용으로 쓰이는 약들이 실제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게다가 어떤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전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10. 앞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다소 중요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 개선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영양보조식품들의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이 마치 기능 강화 효과가 있는 듯이 선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과학적 증거가 있는 제품들과 없는 제품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버지는 1994년 영양보조식품 건강교육법이 통과된 후에 비슷한 정책을 제안했으나 업계의 로비에 밀려서 결국 치료 허가와 관련한 표시만 제안하고 말았다. 기능 강화를 위한 약품이나 유전자 치료법들의 안정성 및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시험은 소비자의 교육과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 없는 제품들이 아무 교조도 받지 않고 마구 나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규제를 개의해서 의사와 소비자들이 신체의 기능 강화 기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다음은 시장이 힘을 발휘할 차례다. 즉 그런 기술을 가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시장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제품 보는 안목을 지닌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약품을 시장에 고를 수 있고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그렇지만 수요가 높아지는데도 가격이 이에 부응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체의 기능이나 능력을 증진하는 기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부는 가격을 낮추도록 개입해야 한다. 이런 기술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은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양극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에 관련한 강화 기술 및 개인의 소득 수준을 부유층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체질이다 하면 부유층에서는 돈을 버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셈이다. 빈곤층은 능력 증진 기술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그렇다고 값비싼 약품이나 기술을 구입할 처지도 못되므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최근의 기술 발달사는 이런 패턴을 따르지는 않았다. 실제로 세계 빈곤층은 평균 수명, 교육, 기술, 이용 등에서 부유층과 격차를 착실히 좁혀왔다. 다른 기술자들처럼 생명공학의 신체 능력 강화 기술의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다만 생명공학 기술의 계층 고착화 효과는 순식간에 그리고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층 격차의 위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명공학과 신경공학 부분에서 기술의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보다도 그런 기술을 먼저 사용한 부유층의 소득 증가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부유층은 아예 특권적으로 멀찌감치 앞서 갈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응? 좋다. 이런 영향을 감안하면 생명공학의 신경공학에 의한 인체 기능 강화 약품은 인적 자본에 대한 귀중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미 이런 분야에 돈을 지출하는 선례가 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그리고 몇 나라들은 체외 수정 비용을 보조해 준다. 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능 강화 기술에 투자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2000년 연방주 지정부가 합해서 초등교육을 위해서 지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능력 강화 기술은 비교적 싸게 먹힌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 기술의 비용을 비교하려면 백신 접종이 좋은 참고가 된다. 서구에서는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정된 것으로 본다. 역사는 정부는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개인과
가족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인류 전체를 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